오늘 오프라인 동시 설명회로 하고요. 오늘은 뭐 강의 아니니까 메모하실 일은 없을 거고요. 그냥 쭉 보시고 교감하는 만큼 교감해 주시고 추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개별 미팅 요청해 주시면 뭐 이렇게 방법을 찾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선 파트너즈 이세연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2008년부터 컨설팅 사업자로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제 먼저 오신 선배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저희 뭐 보험 판매하고 이러지는 안 하고요. 네, 그냥 업체들 상담하고 상담료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는 이제 유료 컨설팅 사업자입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삼아서 이렇게 가끔 쓰는 짤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잘못된 거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컨설팅이 됐건 보험 세일즈가 됐건 영업할 때, 그쵸. 사실은 고소용 장동건이면 영업이 훨씬 쉽겠죠. 아무래도 쉬울 수 있는데, 그렇지 대부분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즈니스의 실체를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어서 거기서 책 읽었던 내용을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용을 하는데요. 100만 달러 원탁으로의 회의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차태신 씨가 번역했던 100만 달러 원탁으로의 회의. 2000년에 출간됐던 책이고 2001년에 절판이 됐습니다. 발행 부수가 2000개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에 책이 이렇게 많이 풀린 것 같지는 않고요. 1년 만에 절판된 거 보면은 많은 사람이 찾거나 읽었던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왜 의미 있어 하냐면 저 책이 90년도 이전에 2000년 이전에 미국, 유럽, 뭐 아시아에서 종신 TOT, 뭐 MDRT, COT를 하셨던 소위 말하는 MDRT의 명인들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입문했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풀어서 마케팅과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집으로 실은 거예요. 거기 나왔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게리 시츠먼이라고 하는 미국인입니다.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1944년생이신데 뭐 보험회사 입문해서 초년부터 MDRT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들은 다 무난한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인용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시츠먼 모리스 레비스라는 회사는 직원이 34만 명이고요. 당시가 80년대니까요. 80년대 보험 커미션이 100만 달러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분들은 보험계약 승계 서비스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FC가 중도에 그만두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고객을 이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창업자 셋이서 이 동업자들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직원이 34명인데 세일즈를 하는 분들은 6명이래요. 나머지는 회계 관리하고 고객 약속 지키고 뭐 상담 잡고 면담하는 이런 일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최고의 보수를 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GA죠. 세 사람이 차린 소규모 GA가 퍼포먼스가 커지면서 M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곳에 1990년에 합류하게 되고요. 왜 우리 GA가 커미션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대형화 하잖아요. 지사장 지점제도 도입해서 연합을 통해서 성과를 커미션 레이트를 높이는 작업들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M 파이낸셜이라는 미국에서 6번째로 큰, 그러니까 얘네 개념은 보험회사예요. GA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M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우리식으로 치면 대형 GA인데요. 원수사들보다 큰 거예요. 그런 회사에 합류하면서 약 3억 5천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다라고 합니다. 추가 커미션으로. 3억 5천 달러예요. GA를 해서 저렇게 벌 수 있나요? 세일즈를 해서 저렇게 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업 대 사업의 양수도의 구조를 만들어서 커미션을 높이는 거죠. 중요한 건 저게 1990년도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M파이낸셜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지금 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제가 FC 활동을 할 때 저희 롤모델이 우리도 M파이낸셜 같은 수수정의 전문가 집단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로망을 펼쳤던 적이 있는데, 엠파이낸셜이라는 그룹은 뭐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M이어야 되냐라고 해서 영어 다 읽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엠파이낸셜은 고액자산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합적인 전문 지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금융 전문가에 의해서 설립됐고, 독점 제품, 우리 소위 말하는 오더메이드죠. 독점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 배열, 업계에 유례없는 고객 옹호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어떻게 고객 밸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표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번역을 이렇게 했더니, 제가 많이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현업 FC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법인 영업하는 분들이 이 차트를 각색해서 이렇게 쓰세요. 콜라보 한다라고 하니까 전문가들과 콜라보 한다라고 하니까 법인 영업하는 FC,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엠파이낸셜이라는 회사는 보험을 판매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일, 고객사의 임직원들을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만 하는 거고요. 그걸 법 안에서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무나 변호사들의 자문을 활용하는 거지, 소위 우리처럼 정관을 만들고 이익 수각을 하기 위해서 세무사 노무사를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0년 가장 안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뭐 금융사 이런 데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21년이네요. 10월에. 작년. 우리식으로 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 대리점들이요, 포브스가 선정한 10대 기업이 선정이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유는 되게 명쾌하죠. 쟤네는 보험만 해요. 처음에 딱 정했죠. 우리는 고액 자산가들을 컨설팅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고액 자산가들이 보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서 법인 영업, 자산가들 영업한다는 분들은요, 보험을 보험으로 취급하지 않죠. 내가 세무사고 변호사가 아닌데 세무 변호 얘기하면서 보험을 마치 거래를 위한 대가, 조건부로 취급하지, 고객들이 보험을 활용해서 뭘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고 고객이 나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시키려는 유인을 삼는다라는 거죠. 신뢰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우리가 주워 듣고 웹에서 찾아서 읽어내는 문구 몇 개로 법령을 활용하고 전문가인 척 한다라는 건, 그 법령만 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지식의 깊이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거예요. 보험을 잘 팔기 위해서 보험에 집중하는 회사들은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큰 기업이 되는 거고, 미국에서 6번째 큰 기업이 되는 거고, 보험사 중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컨설팅, 그러니까 용역 서비스와 보험 산업의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신뢰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세무사가 아닌데 세무학원을 사용하고,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과 상법을 이야기하는 게 신뢰를 받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미 1990년도부터 미국은 고액시장과 소액단품시장으로 시장이 양분돼서 형성돼서 흘러갔는데, 사실은 보험산업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시장 환경을 잘 몰라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팔리는 보험이 종신인가요? CEO 정기인가요? 외국에서 안 파는 보험들 우리는 어떻게 팔까요? 진짜로 한번 진심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보험을 잘 팔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해서 역량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보험이 적합한 고객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들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갈고 닦은 내 용역, 난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싶다는 분들은 보험으로 할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각자 1인 에이전트로서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책정해서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탠파트너즈라는 현재 하고 있는 기업 재무 컨설팅이라는 이야기를 좀 풀려고 하고요. 목차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의 현황, 그리고 컨설팅 시장의 현황, 그리고 시선 파트너즈의 컨설팅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얘들은 강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모객하는 것도 아니고,
야, 왜 이런 거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똑같은 상호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장에서 나름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 시장에서 시선 파트너들은 아무도 몰라요. 네? 기업 재무 컨설팅이라는 키워드로서는 나름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나름은 역량도 있고 브랜딩도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회계법인에서도 업무 제휴가 들어오고 있고, 또 다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또 대형 유튜버들의 업무 협조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으로는 그거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소위, 저희는 찍새를 모으는 게 아니고요. 네. 찍새는 저희가 더 잘해요. 네. 저희가 모객하는 고객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실무진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빨리 역량을 키워서 실무자들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희가 오더를 드릴 테니 저희가 지불을 할 테니 저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해 달라는 게 저희가 사실은 이런 강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컨설팅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솔직하게 몇 마디 나눠보면요, 컨설팅은 전혀 할 줄 모르세요. 보험 20년차, 30년차, 40년차 다 상관없어요. 돈 받고 상담할 수 있는 정말 진솔한 고객 중심의 상담을 해본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답을 정해놓고 거기로 몰아가는 상담들을 했던 게 몸에 배 있으셔서 사실은 상담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컨설팅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요. 경청의 능력이 안 돼 있고 고객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기가 부가세 한 번 안 내봤고 자기가 소득세 한 번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는데 세법, 상법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해본 바로는 난리지를 처음부터 쌓아서 학생이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전공 공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걸로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철학이 같다라고 하면 사안을 다루고 기업을 바라보는 시야가 같다라고 하면 빨리 많은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실무적인 감각을 키우고 상담할 수 있는 역량, 인사이트를 키워서 상담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주셔도 훨씬 더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 그런 환경에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파트너들이 필요해서 이런 자리를 자꾸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하고 아마 개별 면담을 통해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코칭 혹은 티칭 혹은 교감하는 자리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황 한번 볼까요? 오늘 저희 아침에 그 여기 컨설팅 공방인데요. 저희 사무실이 아니라 컨설팅 공방 사무실이에요. 매주 금요일 아침에 저희 케이스 오픈을 하는데, 오늘 저희 케이스 오픈했던 사례 중에 제가 마지막에 하나 보여드렸죠.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추징금 6천만 원. 그렇죠. 경정 청구하고 나서 추징당한 업체들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서 세무조사 맞고 추징당하고 부인당하는 사례들도 대법원 판례만 뒤져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탈세인지 알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범법인지 알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몰라요. 지금은 더 심하죠. 중소기업체들 이익률 바닥입니다. 왜냐면 저희 어저께도 인수업체들 다니면서 상담하는데 잠깐 기다리면서 업체랑 통화하는데 정말 하소연을 막 하세요. 대형 프랜차이즈에 박스를 납품하세요. 피자 업체에다. 근데 박스를 만들려고 하면 종이 들어가죠. 사람 들어가죠. 기계 돌려야 되니까 기름 들어가죠. 인쇄 들어가면 인쇄에 들어가는 잉크가 기름이거든요.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1년짜리 수익 계약에서 납품가를 못 올려요. 납품하면 할수록 손해야. 네, 통사정하는 거야. 이거 가격 협상 다시 하면 안 되냐. 아니면 저희 말고 다른 업체 찾으시면 안 되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위약금 주든가. 박스를 납품할수록 손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완전 경쟁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공급 과잉이라는 말을 하죠. 예. 공급 과잉 상태예요.
거기다 장기화된 저금리입니다. 지금 금리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경제활동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금리가 4% 밑에 있는 거를 고금리라고 우리가, 그게 요즘에나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예. 경제활동 오래 하셨던 분들은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7, 8%짜리 예금 많았고요. 예. 뭐 드라마 1988 보면 20몇 %짜리 예금금리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왜 안 타신 것 같은 표정들을 내가 안 살았어도 들었잖아요. 앞세 세대들한테. 그런 세대를 최근까지 살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막 금리가 많이 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경제의 크기, 인플레이션 수준을 놓고 보면 금리는 굉장히 낮은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일 심각해진 건 뭐냐면 산업 구조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죠. 맞나요?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코로나 전과 후 시총 상위 20개 기업을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전자 뺀 나머지 서열이 다 바뀌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사이에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옛날처럼 십시일반하고 아끼고 열심히 벌고 해서 부자가 되는 세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 벌기는 어려워졌고 생각할 건 많아졌으며 법과 제도는 누가 좋다라고 했다가 괜히 추징당하고 조사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중소기업 때 딱 당면한 현상입니다. 저희가 업체들 소개받거나 콜드콜을 돌려보면 반응이 바로 나와요. 많이 들었어요? 예. 전화하자마자 사기꾼들? 뭐 이런 반응들 많이 나옵니다. 그게 피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거지로 막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만나면 또 중소기업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문구가 이거예요. 대한민국 최상위법이 헌법이고요. 헌법 제123조 3항에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 헌법령 때문에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 감면해주기 위한 법령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즉 중소기업은요, 내가 중소기업이라는 인지를 정확히 활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세법상법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활용해야 되는 지원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시야가 필요한데 없죠. 기업들이 직접적인 경험도 많지 않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기업을 조력하겠다고 현장에 나가는 컨설턴트 대부분이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세법, 상법을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예요.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서 그 법으로 겁을 줘요. 채권자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한테 가서 1년에 세금 1,000만 원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절세 얘기를 하고 상속자산이 50억, 100억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언제 있을지도 모를 상속 증여를 얘기하면서 당장의 소득세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호한 헌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 보호 육성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은 기업들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중소기업을 만나러 가신다라고 하면 그 분야에 열심히 두들기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돈 빌릴 방법밖에 고민이 다 그거예요. 어디 가서 돈 빌리는 거. 근데 우리 뉴스 봐서 다 알겠지만 대출 해줘요? 아니, 안 해줘. 뭐 최초 주택 구입자들 뭐 80%까지 LTV 풀고 뭐 해준다라고 해줬는데 그것도 세세하게 들어놓고 보면 소득 1억 5천 미만자는 5억 이상 대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5억 대출 받으면 서초동에 아파트 하나 사나요? 못 사요. 사실은 중소기업들이나 우리 자영업자들이 돈 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개인들한테 돈 안 빌려주니까요, 기업 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근데 기업 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뉴스나 언론에 나온 거 보면요, 기업들이 사용하는 금융이 1금융에서 2금융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2금융이 1금융보다 금리가 좋을까요? 상환이 좋을까요? 비용이 덜 들까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는 금융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부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실률이 높은데 지표상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요청하면 원금 납입 유예해주고 있죠. 그렇죠.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지금 원금 상환 유예 신청하시는 분들이 20몇 프로예요. 그게 사실은 사고 기업이거든요. 원금 상환할 때 원금 상환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부실률이 높습니다.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요. 정말로 완전 무결하게 경쟁력에서 우수하거나 독창적이거나 유일무이한 제품들이 아니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발에 치일 정도로 흔한 품목들이고, 그 중에서 내 상품을 고객이 선택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엔 잘 만들어서 잘 팔면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잘 만들어서 잘 파는 것 자체도 어려워졌고, 그것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장사를 뛰어넘는 재무나 투자에 대한 고민들이 자꾸 생기는 게 사실은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경영학을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이라고 하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영업활동에 대해서만 기업들이 얘기를 할 때를 우리 이걸 장사라고 하죠. 그렇죠. 네. 사실은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상담하려고 하면 기업 전체 목표나 전략을 수립하고 그 하부 실행 정책과 전술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자금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투자하겠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전 단 한 번도 법인 영업, 기업 상담, 기업 컨설팅을 하신다는 분들이 업체에 가서 저렇게 상담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난 저렇게 상담하는 사람을 봤거나 우리 조직은 저렇게 한다. 도대체 어떻게 그럼 경영 상담하는 걸까요? 경영을 상담하지 않는데 아니,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본인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저건 굉장히 기초적인, 저게 막 심오한 지금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경영학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 상담을 못 하는데 경영 컨설팅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업체들이 목표의식을 갖고 있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상담은 현실이 되게 어렵습니다. 고객들이 하고 싶은 게 없고 해결하고 싶은 게 없는데 상담이 진행할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업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현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한테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받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많은 컨설턴트들이 무슨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아니, 법인용을 10년 했는데도 아직도 서류 이름을 몰라요. 어떻게 전문가인데. 중소기업이 왜 중소기업이라고 했죠, 우리? 규모가 작아서. 중소기업의 우리 법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자산이나 매출이 기준보다 작아서 너는 시장에 경쟁력이 없으니 나라에서 지원사업과 시책의 대상으로 지정해 줄게. 이게 중소기업을 정한 이유고 중소기업의 기준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매출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통상 얼마 정도 될까요? 중소기업, 일반 제조업 상대로 하면 800억 정도예요. 소기업 기준이 120억이었죠. 그렇죠? 나는 매출 800억 이상 기업만 만난다. 내가 만나는 기업은 매출 120억 이하가 많다. 우리는 소기업을 만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무슨 상법, 세법, 상층법, 가업승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젠다를 끌고 다니면서 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런 영업을 해요. 그리고 상담했대요. 컨설팅했대요. 현실성이 있을 수가 없고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준, 그러니까 기본이 경영활동이고 경영활동의 근간이 운영, 재무, 투자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컨셉화 시킬 게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상담 능력을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만들어서 잘 파는 게 왜 경쟁력과 직결되지 않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아이디어가 좋으면 됐거든요. 근데 조금은 아이디어도 좋은데 돈도 있어야 돼요. 이걸 저희가 유튜브에 빗대서 얘기해 보면요, 저희가 최근에 상담했던 유튜버예요. 자기는 대출을 받아서 유튜버인데 유튜버 채널 광고에 힘을 싣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동업을 하다 팽을 당했는데 내가 먼저 했던 컨텐츠인데 저 새끼가 해갖고 터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쟤는 그럼 어떻게 터뜨렸냐? 라고 했더니 광고를 써서 유명인들을 섭외해서, 유명 BJ들을 섭외해서 예, 같이 하다 보니까 쟤는 터졌다. 근데 내가 걔들을 섭외할 돈이 없어서 내가 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쇼핑몰들을 전 고객사로 많이 갖고 있는데, 쇼핑몰도 다녀보면 똑같은 반응이 터져요. 아, 그때 네이버에 2억 주고 광고 실었어야 되는데. 네. 아, 그때 연예인 누구 섭외해서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엔 네이버 라이브 많이 하죠. 아, 누구랑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개런티를. 똑같은 물건인데요. 펼쳐놓으면 고객들이 사가는 게 아니라 유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나 환경이 없으면, 판촉이 없으면 내 제품은 똑같지만 선정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컨텐츠뿐 아니라 자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조업체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 제조업체들도 똑같은 논리에 빠지죠. 내가 인쇄기계 더 좋은 거 갖고 있어요. 내가 인쇄 기술이 더 좋고 경력이 더 좋아요. 근데 나는 임대 공장에서 쓰고 있고,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은 나가서 나랑 똑같은 기계로 창업을 했는데 쟤는 기계 사용이 좀 떨어지고, 내 직원이었으니까 당연히 업력도 나보다 떨어지고 숙련도도 떨어져요. 근데 쟤는 진짜 운이 좋아서 공장을 사고 시작했어요. 대출이 이빠이 받아서 진짜. 3년 있다가 우리 땅 주인이 지가 쓴다고 나가래. 기계 들고 이사 갔어요. 기계 도비비에 또 기계 들고 내리고 하면 기계 망가지죠. 몇 달 영업 못 하죠. 에이씨, 어쩔 수 없지. 세입자들 다 똑같지 뭐 이러고 했는데 또 2년 있다가 내가 쓸 거니까 너 나가래요. 그렇게 해서 2번, 3번 이사하고 났더니 기계 사양은 옮기는 과정에서 이미 다 떨어졌고,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한두 달인데 그게 2번, 3번 반복되니까 몇 개월 영업 못한 로스가 생기고 거래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사 가는 거 싫어서 땅 좀 사볼까 했더니 200만 원짜리, 평당 200만 원짜리 평당 500달러요. 네, 어저께 제가 파주 연다산리 상담 갔는데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 대표가 사라고 할 때 살 걸 그랬어. 왜요? 그랬더니 500달러. 평당 200인 줄 알고 아파트에서 담보대출 받아서 이렇게 해서 사야지 하고 협상하러 갔는데 평당 500달러더래요. 근데 5년 전에 땅 사고 시작한 사람은 이사 다닐 일이 없으니까 자기 자리에서 숙련도 높이면서 기계 안정적으로 라인업 세팅하면서 판촉 효과도 가져갔겠죠. 근데 5년 지나고 봤더니 200만 원 땅이 500만 원 됐어요. 맞나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본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달라요. 저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가끔 후배들이 전화를 줘요. 형님, 그거 좀, 맨날 이렇게 책상에서 핸드폰으로 찍지 말고 영상 하는 팀 이렇게 해서 한 50만 원 좀 찍어줘요. 이렇게 해서 광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한 200만 원 주면 몇만 뷰가 나와요. 이렇게 하세요, 형님. 광고비 써서 이렇게 조언들을 해줘요.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소위 말하는 그 로직? 이런 걸 이해하고 누가 더 한쪽에 힘을 쓰느냐, 돈을 쓰느냐가 사실은 컨텐츠가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실력이 좋아만 가지고 승부 보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돌아놓고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나요? 우리가 늘 고객들한테 자본주의 사니까 투자해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더 나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맨날 얘기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금융자본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사실은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금융자본의 힘이 써질수록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고요. 돈을 늘렸다 줄였다가 시중은행들, 금융자산가들,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동력은 똑같은데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달라지면 사실은 돈을 많이 풀면 노동의 가치는 확 떨어지죠. 맞나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그게 점점 앞으로 심해질 거라는 거죠.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렇게 좋은 거 너부터 해요. 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퇴직금에서 이렇게 이익 소각하고 이렇게 특허해서 하는 게 좋대요. 그렇게 좋은 거를 왜 남한테 가르쳐줘? 내가 먼저 해야지. 그렇죠? 혹시 보험 설계사나 컨설턴트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특허를 양도하고 이익을 소각하고 차등 배당하시는 거 보신 적 있는 분? 지금 운영되는 지회들이 막 이익 소각하고 이러는 거. 피플라이프가 이익 소각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그렇게 좋은데 왜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데 왜 안 해요? 에이플렛이 상장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상장하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거. 대출을 받아서 강남대로에 있는 건물을 샀죠. 맞나요? 맞나요? 지금 대형 GA들이 상장을 하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 사업부터 사죠. 맞나요? 지들은 대출 받아서 사업 먼저 사는데 고객들한테는 정관을 만들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해서 배당을 어떻게 해서 이익을 소각하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도 해야 되잖아요. 고객들한테는 이익 소각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대출 받아요. 컨설턴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업자를 내서 사업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면 컨설턴트들도 사업자 내서 자기들도 내가 고객한테 하는 컨설팅은 자기들도 해야죠. 재무 컨설팅은 고객한테 할 게 아니라 나한테 해야죠. 제가 우리 프로들한테 늘 얘기하죠. 내가 먼저 대출 받아보고, 내가 먼저 세금 내보고, 내가 먼저 세금 감면 받아보고, 내가 먼저 자산 취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고객들한테 해줄 말이 생기는 거죠. 대한민국은 사실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고요.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중소기업들의 생존력,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 셰선 파트너즈는 우리가 만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법에서 세법상 매출이 작아서 경쟁력이 없으니 우리가 보호 육성할게 각종 세금과 지원 추징금에서 예외로 해줄게라고 하는 우리 이 작은 기업들을 만나서 재무에 대해 상담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먼저 효율을 저하시키는 기업의 경영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재무, 돈이 없음, 자산의 매출의 영세함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의 중심에 놓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뿐 아니라 저희 크루들은 다 우리가 먼저 그 재무라는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우리 공방 멤버들이나 크루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대출 받아서 땅 사라. 네, 대출 받아서 땅 사라. 이게 천박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주택은 영끌해서 사면서 아파트 하나 사는 거 그렇게 영끌하면서 사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주택만 있는 게 아닌데 제도를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컨설턴트들이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고객사들에 대한 티칭 코칭도 좋지만 컨설턴트 자신들이 1인 기업화를 통해서 기업 금융이라는 것들,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시책 제도들을 몸소 누릴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개괄적인, 종합적인, 객관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원 사업이라는 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원 사업 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서 뭐라고 쓰냐면, PSST에 맞춰서 쓰세요라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그리고 팀 구성, 이렇게 보통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R&D 지원 사업 신청할 때 이런 로직으로 쓰는데요. 정확하게 처음에 문제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소기업을 만나 상담하려고 하면 네가 왜 중소기업이고 성과가 안 나는지 그리고 고민이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 다니는 인력들 대부분이 문맹이에요. 이 자료를 못 봐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라는 것밖에는 못 보니까 글을 못 보는데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데이터 분석을 못하는 상황에서 분석을 정확히 못하는 상태에서 진단을 내리고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기가 제일 어렵죠. 맞나요?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세무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계라고. 그러면 법인 영업을 하거나 컨설팅을 가르치는 데들이 다 회계학 원론을 펼쳐놓고 시작하면 좋은데 아무도 시도조차 안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알아요. 회계학 원론을 펼치는 순간 90%는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초부터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상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컨설팅 업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자기 기록으로 남기는 회계 자료를 기업들과 교감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교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는데요. 회계 자료는 못 바꿔요. 우리 이제 법령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할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과세표준이나 납세금액은 수정신고나 경정통구를 합법적으로 해서 바꿀 수 있대요. 근데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당초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할 수는 없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금은 과원납하면 바꿔줄 수 있는데 재무제표는 미안한데 못 바꿔요.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회계나 자본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세도 중요하지만 자금 조달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까짓 거 세금 내. 비용 떨 거 있었는데 감면 받을 거 있었는데 안 집어넣고 그냥 이익 10억 난 걸로 세금 처리해요. 결산서 찍어요. 세금 내버려 그냥. 그리고 우리 10억 남았어요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1억 버는 사람보다 10억 버는 사람이 양질의 자금을 조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금 다 조달한 다음에 경정은 5년 이내 가능하니까 조용히 경정 청구하는 거죠. 그때는 10억 아니고 2억 벌었어요. 8억에 대한 세금 돌려주세요. 맞나요? 맞나요? 주식하시는 분들 맨날 주식창에 올라오는 글들이 이런 글들이잖아요. 예. 과대신고, 과소신고, 재무제표 정정, 뭐 이런. 예. 뭐, 회계감사 의견 부족한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1억 벌었는데 저희 1,000만 원 벌었어요 이렇게 신고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는 1,000만 원 버는 새끼한테는 돈을 안 빌려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통 터져요. 저희 업체 중에 최근에 상담했던 업체가 있어요. 1년에 매출이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돼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가 17억짜리예요. 그리고 운이 좋게 옛날에 사서 옛날에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대출금이 한 11억 정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대출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 받아놓은 거죠. 사업자 대출로. 11억의 대출 1%면 얼마일까요? 1,100만 원이에요. 1억 벌어서 순이익 1,000만 원 난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세금은 얼마 낼까요? 한 70만 원 내요. 70만 원에서 세금 20% 줄이면 14만 원 줄인 거예요. 그 11억 대출 쓰는 양반이 대출이자 1% 올라가면 1년에 1,100만 원씩 더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낮추기 위한 결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70만 원의 반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하는 게 맞을까요? 이유를 줄여야겠죠. 금융을 잘 쓰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상담을 세무사하고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상담은 누구랑 해야 돼요? 대출 수거는 은행이랑 해야겠죠.
내가 이자가 안 올라가거나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스펙이 돼야 됩니까? 라고 은행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이런 인지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이 고민이나 이 문제가 언제 터져요? 70만 원 세금 내던 분들이 50만 원으로 세금 신고를 한 다음에 은행에서 이자가 올라가고 나서 아차가 되는 거예요. 항상. 사전이 아니라 사후. 대처가 항상 안 되죠. 사실은 우리의 입지는 여기에 있어요. 이 구조적인 불협화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리딩해주고 코치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담을 유료로 할 수 있는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미국 공인관리사 협회에서는 관리회계,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관리회계라고 번역을 한 거지 매니지먼트가 사실은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경영이죠.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고 조직의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비재무 및 재무정보 시스템을 기획, 설계, 측정, 운영하는 가치 창출 지향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를 회계 혹은 경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세스 및 수단을 경영이라고 한대요. 저거를 표출해내는 방식이 아까 말한 운영, 투자, 재무라는 거죠. 맞나요? 우리가 중소기업을 만나서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자, 나는 운영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다. 기업의 운영, 매출, 매입, 고용. 난 투자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다. 난 재무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다.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한 개는 해야 경영에 대한 상담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내가 하는 일에 중심이 안 잡혀있고 영역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요. 계속 10년, 20년을 해도 계속 아마추어예요. 겉다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경영 혹은 중소기업들의 기업에 관련된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 운영과 재무와 투자의 이야기고 그 중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력을 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업기간 동안에 우리가 매매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결산 시점에 수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결산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인지가 형성되면 그 고객들과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에 맞는 방법이나 속도를 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매출을 키워야 되는 업체들이면은 마진을 좀 낮추더라도 이 일을 더 한다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마진 1,000만 원밖에 안 남는 사람이 마진을 고민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용등급을 높게 받고 더 좋은 금융을 활용하고 외부 신용평가가 더 잘 나오기 위해서는 12월 31일에 정해진 어떤 루틴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지표와 어떤 수치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미리 먼저 알려드리면, 고지해드리면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저희 고객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끝났고 6월달 성실신고 사업장 신고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무제표상 유동자산이 많아요. 분식회계로 많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실제 많아요. 왜 많냐면 아니 매출 3, 4억 하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현금 자산이 많아요? 예적금 자산이 많아요? 1년 내내 그 돈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제표상에 12월 31일 날 그 잔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평가 방식을 아니까 12월 31일 날 통장에 때려박기를 하는 거죠. 불법이에요? 편법이에요. 12월 31일 날 니들이 그걸 평가한다며. 이런 거죠. 내일 수학시험을 본대요. 1쪽에서 10쪽까지. 그래서 난 1쪽에서 10쪽까지 공부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시험범위만 공부하니? 나는 1쪽에서 100쪽까지 다 공부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쪽에서 10쪽만 판 애가 당연히 시험이 잘 보겠죠. 1쪽에서 100쪽까지 판 다음에 시험 점수를 못 받았는데 뭐라고 욕하냐면 아, 이 새끼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닌데 시험을 이상해봐. 우리가 보는 건 시험 점수잖아요. 맞나요? 평가 방법이 이렇게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못 맞힌 애들이, 집중하지 못한 애들이 잘못한 거지 집중해서 공부한 애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12월 31일자 잔고를 본대요. 그래서 잔고를 맞춰놨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안 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저렇게 지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건 사실은 금융기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자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한 거예요. 옛날에는 대출을 어떻게 줬냐면요. 담보 있어 없어. 얼마짜리 담보야.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대출하고 투자했더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대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대출은 더 많이 해주고 이자는 더 많이 받는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신용평가 방법이죠. 이 사업자가 계속 운영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정도까지는 빌려줘도 괜찮아를 만든 거예요. 로직으로. 그래서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이라는 걸 가정하고 만들기 때문에 청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청산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재무제표는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가업승계, 주식가치평가, 상속증여 얘기하시는 분들 오늘 이후에도 하시면 진짜 양아치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청산할 생각이면 재무제표를 보면 안 돼요. 순자산 가치를 봐야지. 회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세일즈 논리 휩쓸리고 컨셉에 휩쓸려서 말도 안 되는 주식가치 평가는 과거 3년치를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상승을 지금 현재 주식가치를 보면서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내가 10년 있다가 가업승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10년을 계획하고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지금 주식가치 평가에서 내일 당장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퇴직금 일으키면 주식가치가 떨어져요? 순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손익가치는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냥 컨셉화 시켜놓은 컨셉들이 마치 정론인 것처럼 시장에 막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기업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중간평가를 할 수 없는. 그거 해서 뭐가 좋았어라고 얘기하면 도망다녀야 돼요. 제가 FC들이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고객사들과 중간평가라는 거 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못해요. 왜냐면 평가 불가능한 일을 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일은 화두를 안 꺼내요. 그걸 꺼내면 도망다녀야 되니까. 혹은 실현되지 않거나 이슈가 되려면 먼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화두로 삼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과 굉장히 생생한 지금 당장 혹은 향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현적이고 실증적인 일들을 아젠다로 삼는 게 어렵습니다. 거꾸로 계속 기업을 전제해서 우리가 기업과 교감한다라고 하면요. 계속 기업이라는 건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교감에 대해서 서로가 필요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결산관리라는 게 회계자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경영의 회계의 정의에서 본 것처럼 수치화시킬 수 없는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들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인증이라는 게 다뤄지는 겁니다. 인증을 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비재무적인 요소지만 경영의 효율을 더해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인증을 다루는 거지 저 인증 하나하나 낮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업체들에게 결산 처리되면 돈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세무사님, 회계사님 이런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혹은 저희가 자료를 봐야 합니다. 이런 식의 교감을 계속해서 합니다. 기업을 만나면 항상 부에 대해서 상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에 대한 상담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법인 입장에서 부에 대한 상담은 누구랑 해야 될까요? 기업의 자산에 대한 상담은. 자산의 처분, 양도, 승계는 누구랑 상담해야 돼요? 주주.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과 하는 거죠. 반대로 경영에 대한 상담은 누구랑 해야 될까요? 임원들하고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 우리가 대표이사를 만나서 가업승계를 얘기한다는 건 가족 기업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삼성전자에 가서 삼성전자 회계팀장을 만나서 가업승계를 얘기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들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 중소기업들은 근데 사실은 주주가 대표잖아요. 가족기업이잖아요. 다시 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야, 가족끼리 하는 기업에 무슨 세법, 상법, 상증, 우도거래법이 왜 필요해요? 맞나요? 그냥 주면 되지. 맞나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핀 거예요. 실체 없는 걸 말로 때우는 비즈니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현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벗어나서 좀 정말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언가 사업을 빌딩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을 먼저 갖춰야 되고요. 시장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이라는 게 일회성 안건을 다루는 시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기능의 손수건을 팔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선택의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손수건이 3장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선택하실 거예요?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회성 안건들은 대부분 가격 경쟁력이나 브랜딩 싸움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관리 기반의 반복적 지속적인 안건을 다루고자 한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숙련도와 경험과 평판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느 안건으로 비즈니스 할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시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성향이. 특히 보험처럼 장기간 롱텀을 요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안건도 롱텀이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 정관, 이게 롱텀이에요?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이익수가, 차등 배당,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아젠다를 제공하고 롱텀 보험을 가지고 오면 유지될 일이 없죠. 그냥 비용조로 가입한 종신 500만 원짜리는요. 1년 동안 내면 비용 6천인 거고요. 2년 내면 비용 1억 2천이에요. 내면 낼수록 효율이 떨어져요. 비용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유지될 일이 없잖아요. 맞나요? 최근에도 저희 GA에서 엄청 고액 계약을 하셨던 선배님이 이 새끼들 단물만 쏙 빼먹고 계약했다고 막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뭘 얼마나 해줬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이런 걸 했는데 이 새끼들이 2년 내고 보험을 깼다는 거예요. 2년 안 내고 보험을 깼다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사 시키면 80만 원 주면 할 일이에요. 그리고 600 몇십만 원짜리 CEO 정기를 가입했어요. 회계사는, 이 담당하는 회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사는 손익이 그만큼 안 나서 비용 처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제안이었던 거죠.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도 못하는 보험, 원금도 안 나오는 보험을 계속 내면 낼수록 손해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나한테 해준 일은 80만 원짜리예요. 보험을 계속 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 수조 계약에서 중도에서 시켜서 아들 계약 월천까지 빼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네. 보험이 보험으로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시장이 아니죠. 제가 정말 사실은 보험 시장에서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혜는 그럴 수 있다 쳤는데 원수사들의 신입 OJT 교육에 CEO 플랜 법인 계약이 들어가요. 우와, 근데 상법에 대한 논쟁은 전혀 없어요. 도대체 보험 파는 신입들이 망가진 거죠, 시장이. 저희는 기업의 재무에 관련된 핵심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벤처에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저희는 주 업종들이 치과, 인쇄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련된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재무 상담이나 창업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운전 자금이나 시설 자금 상담도 하고요. 창업 관련 상담, 신규 법인 상담, 법인 전환 상담도 합니다. 열거된 상담 이외에도 기업들의 재무나 투자에 관련된 다양한 전략 수립이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도 고객한테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전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설팅 했던 포트폴리오 꺼내놓으라고 하면 못 꺼내놓으세요?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400개 넘는 기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왜냐면 저기 이렇게 있어요. 저희 포트폴리오는 온오프라인 상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 업종으로 이런 업종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치과 기공소에 가서 시선 파트너즈 얘기하면은 열에 다섯은 이렇게 알아요. 인쇄소 저희가 관리하는 로컬에 가서 인쇄소에 가서 저희가 어디 담당합니다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다 이래요. 이게 브랜딩 아니에요?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난 포트폴리오가 있다. 혹은 내 주변에 난 포트폴리오 있는 사람들을 봤다. 컨설팅 포트폴리오.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사업이 지속 가능해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상담 비즈니스를 하려고, 상담에 기반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고객의 문제나 가치가
고객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상담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컨설턴트들이 갖고 있는 난리지나 스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는 게 먼저죠. 저희는 기여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문제를 도출하고 실현하고 기업의 가치를 향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를 확언하기보다는 과정에 기여해서 기업의 인지 개선을 돕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컨설팅의 대부분이 법에 관련된 영역들이 많고 우리는 상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적인 것들은 그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 회사 혹은 자격사 혹은 서비스 기업이나 유관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중증공 정책자금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중기청장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최근에 마감됐던 청년 예비사관학교 고용 R&D 지원금 내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로컬마다 주관 기관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과 컨설턴트가 모두 법과 제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 밖에 있는 방법들이 효율은 훨씬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매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완벽하죠. 세금을 안 내요. 그렇지 않아요? 많아요. 저희 장도 인쇄단지에 가면 아직도 일해주고 일당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 신고 안 해요. 완벽하게 절세죠. 세금을 아예 안 내니까. 대신 돈도 못 써요. 소득 출처가 없는데 어디다 써요? 밥 사 먹고 빵 사 먹고 술 사 먹을 수는 있어도 자산 취득은 못 하죠. 그렇죠. 수익률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사기, 횡령, 배임, 수익률 대박이죠. 대신 빵에 갔다 오셔야죠. 결국은 법과 제도 안에서야 서로가 상생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영업시장에서 쓰이는 키워드들의 가장 큰 문제는 법과 제도 안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명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아무렇지도 않게 앞뒤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너무 자명한 이 해당 납세자 혹은 기업의 세무 신뢰도에 대한 고민 없이 경정 청구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저희는 완벽한 서비스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중소기업의 가전제품과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이 스펙이 똑같아도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개런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네. 개런티를 해준다는 말 자체가 제품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완벽한 제품은 어디 있어요? 사자보수를 잘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컨설턴트나 설계사들은 완벽한 서비스, 효율이 높은 서비스, 효율이 좋은 상품, 좋은 보험 상품 이런 얘기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AS 해야 될 문제나 보증이나 보완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면 대처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유료 상담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와 가치에 집중해서 사후관리 가능한 아젠다를 선정하는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하면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트인 상담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디서 들어오는 질문이든 담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상대가 질문하면 나는 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래요. 상담은 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줄 수는 있겠죠.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오랜 시간 고민했던 문제일수록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80 먹은 어르신이 내가 60년을 고민한 문제예요. 근데 다 앞에 있던 젊은 컨설턴트가 양복 쫙 명품 시계 차고 막 이런 컨설턴트가 80세 먹은 어르신이 60년 고민한 질문을 난 이게 고민이야 그랬더니 중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답인들 어르신이 그걸 컨택할까요? 그게 정답이라고 믿어질까요? 아니라니까요. 의미가 많고 가치가 크고 고민의 기간이 길었던 문제는 그만큼의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못하냐면요. 우리는 이번 달 안에 계약을 넣어야 되는 프로세스로 업무를 배웠어요. 그래서 고객이 거절하려고 하면 막아요. 거절이 못 나오게 선 처리를 해요. 고객이 반문을 하면 거절 처리를 해요.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세일즈에서는 그게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상담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사업을 하면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고민이 있어서 상담하러 온 건데, 그건 고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해요? 잘못될 리 없습니다. 이거는 고민 상담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자리를 가진 분들이 하나 딱 기억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를 놓고 보자고요. 회사를 놓고 보면요. 누가 숙제를 내주면 그 과업을 수행하는 건 사원 대리예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요. 과장들은 문제 해결 과정을 통제해요. 부장 이상의 관리자들이 야, 우리 기업이 요게 문제야. 박 과장 해결해봐. 그러면 박 과장이 저희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세스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럼 부장이 해봐. 그럼 과장이 야, 대리 사원 모여봐.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실무를 하는 경험을 이 보험업에 들어와서 못 해보다 보니까 저 신락 같은 별거 아닌 그지 같은 저 난리지나 경험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이런 거죠. 취업을 하고 싶은 취업 재수생들이 신입사원들 양복 입고 명찰 달고 다니는 게 부러운 것처럼.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닌데. 지네 아빠는 부장인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 해결은 한참 뒤에 할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문제를 정하고 일의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해결하는 사람은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해결하는 방식이나 방법론은 내가 아닌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 가서 상담을 했더니 감기가 아니라 피부질환이 의심되니 피부과에 가세요라고 하지 이비인후과에서 이거 피부과 질병 같은데 대충 이렇게 약 발라보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맞나요? 근데 우리는 무슨 자격증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노무를 물어보면 노무를 답하고 인사를 물어보면 인사를 답하고 회계를 물어보면 회계를 답하고 사업자 등록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막 상증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요. 이게 그 상관은 똑똑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트라우마에 빠져요. 고객은 계속 나한테 더 많은 걸 물어보는데 나는 수익 사업도 안 되는 나랑 전혀 관계도 없고 나도 잘 모르는데도 대답을 해야 돼 계속. 근데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서핑해요. 계속 키워드 넣고 찾아서 적고 인터넷 네이버에 나온 지식이 수준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그거 하는 시간에 일을 못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일을 하다가는 나중에 사실은 제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가 와장창 무너져요. 결국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FC랑 고객이랑 계속 갈 수 없어요. 한 번 정도, 면피 정도예요. 결국은 우리는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솔루션은 나 아닌 누군가가 껴줄 수도 있어요. 저희 오늘 아침에 사례가 나왔던 고용지원 사업에 부정수급자로 지정돼서 2천만 원 혜택 받는데 추징금이 4천 나와서 6천을 토해내래요. 오늘 판경 아까 저 나가서 통화했는데 항소하려고 했는데 공공은 탁 나왔어요. 의견 없음, 이의 없음. 예. 회사의 그 부정수급 팀에서 그 직원들 대상 인터뷰까지 다 끝낸 거예요. 예.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고 난 내 영역을 잘하면 되죠. 문제는 내 영역이 없으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저희는 시선이라는 상호는 기업의 이념은 이제 새로운 것을 이로운 것들을 세상에 베푼다라는 베풀시 우를 선 써서 이제 시선이라는 상호를 정했고요. 뭐 이목, 눈길이라는
뜻을 가진 중의적인 개념의 시선 파트너의 철학이자 브랜드라고 창업주이신 저희 선배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네. 저 이념에 맞게 열심히 일을 했고, 저희도 많은 컨설턴트들과 기업들과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하자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사물이나 사안에 접근하는 시야를 개선하고 인지를 바꾸는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문제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저희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툭 터놓고 교육해주면 안 되냐. 공부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란 게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고 기초 소양을 좀 쌓을 수 있는 좀 공부를 교육을 해주면 안 되냐. 경영지도사, 아니, 우리 선배 계시구나. 경영지도사 자격을 공부해 보셨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재들을 갖고 계시면 그냥 그거 쭉 보시면 돼요. 다 나오죠, 선배님? 책에 다 나옵니다. 뭐 공부하면 되는지. 그렇게 잘 안 봐요.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재무 상담을 하려고 하면 상담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기초 소양, 전문 지식이 아니라 기초 소양. 사업자 등록이나 부가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직원 등록이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소득세, 법인세, 신고 결산하셔야 되고, 자산의 이전에 따른 과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 전환, 법인 사업자의 등록, 자산이나 사업의 양수도, 개인 사업자의 폐업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상담하려고 하면 여신의 기초, 등급, 신용등급, 금융 지원 기관들, 여신이라는 게 대출도 있지만 투자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투자나 융자를 받게 되면 신청해서 상환하는 과정까지 프로세스를 아셔야겠죠.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시책들도 알아야겠죠. 중소기업 지원 제도, 시책 측면에서의 창업. 오늘 우리 케이스 오픈하셨던 멤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창업 지원 사업, 바우처 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 조세, 지방세, 공제 감면, R&D 지원 사업. 대표님 venture capital 투자 유치까지 보여주세요. 아니요. 사장님들한테 얘기하죠. 네, 이렇게 가서 받으시면 된다고. 지금 지표로 등록되어 계신 분 계세요? 지표 활동하신 분. 저는 지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모객하는 고객들은 제가 돈 받고 하겠죠. 근데 그게 개인 투자 조합이기 때문에 VC랑은 또 다른 성격이죠. 그렇죠? 중소기업 대상의 각종 인증 제도들. 중소기업 확인, 창업기업 확인, 연구소, 벤처, 특허, 산업재산권, 이노비즈, 메인비즈, 수출인증, ESG 경영에 관련된 내일청구제나 사회적 기업 인증 이런 것들. 중소기업 대상 시장 발굴을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안건별 시장 발굴과 풀 관리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의 우리 플랫폼이라든가 SNS 활동들, 수익 실현에 대한,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세일즈 프로세스에 대한, 상담에 대한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실은 이게 단기간에 안 된다고요. 진짜로 컬리지 스쿨을 밟아서 가시던가. 그래도 이론밖에 못 배워요. 안 해보고 분들은 실무랑은 전혀 멀어요. 경영지도자 따면 우와 아니라니까요. 이론이랑 실무는 완전 달라요. 예, 경영지도자들 평균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이런 소양에 대해서는 공부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거 다 하기 어려우면 최소 저 정도는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희가 박스 쳐드린 저 부분에 있어서는 케이스 오픈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론 공부는 안 돼요. 제가 거론한 내용을 책으로 묶으면요. 제가 지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원래 깔아놨었는데, 책으로 치면은 한 11권 정도 되는데, 페이지 다 합치면요. 몇만 페이지예요. 그게 읽으면 내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난리지를 어떻게 쌓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하시려는 경영 컨설팅이나 재무 컨설팅이요. 보스턴이나 맥킨지나 LG나 카카오가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정보 수집 방식이 다르고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지 사실 기본 툴은 똑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턴트로 입사를 나 그 일 해보고 싶어요 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석박사 밟고 회계사 세무사 라이센스 갖고 요즘에 변호사 라이센스 갖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어학연수는 기본이고 각종 자격증 딱 갖고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걔네도 수습으로 들어가서 몇 년 하고
실무에 투입되는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맥킨지 다니는 애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현실적인 타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차선책을. 그래서 결국은 이론 교육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성과 개선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컨설팅 범위를 줄이셔야 돼요. 내가 서빙할 수 있는 용역의 범주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정된 자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회계 등 전문 분야는 멘토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차선책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런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자문료를 내면서까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의 영역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니까 사안을 그렇게 키우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컨설턴트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함에도 어설프게 자꾸 사안을 꺼내서 전문가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적합하지 않은데 사안이 막 올라오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고요. 상증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컨설턴트 중에서 상속세 신고 해보신 분, 직접 해보신 분, 증여세 신고 해보신 분, 양도세 신고 해보신 분 별로 없어요. 내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더 재밌는 거는 세무사들도 법이 자주 바뀌고 어려워져서 포기한 상속 양도 증여를 도대체 몇 번 해봤다고 컨설턴트들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문적으로. 전 FC들 교육 커리큘럼에 상속 양도 들어가는 거 볼 때마다 진짜 잘 놀아나는구나, 잘 가지고 노는구나, 잘 놀아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희 같이 일하는 세무사가 9명인데 9명 중에 딱 한 명만 유일하게 상속 양도를 하는데 야, 내노라는 세무사들이 포기하는 걸 FC들이 상담을 하라잖아요. 우와, 기가 막. 저희 처갓집 양도 상담도 저희 후배 세무사가 했는데, 증여 상담도 저희 후배 세무사가 했는데, 네. 이야, 이거를 막 FC들이 한대요. 근데 상속 양도를 컨설팅 교육을 하고 강의하는 분들이 저보다 업력이 짧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이력이 없는데도, 강의를 하고 또 그걸 첫 주소 듣고 안 잡고, 그걸 또 받아 쓰고 안 적고, 그걸 또 외워갖고 화법으로 구사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깊이가 아니라 빈도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빈도가 높고 숙련도로 서비스를 제공한 영역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지 경험 안에서 사연을 다룰 수가 있고요. 예.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아니니까 당연히 오만 법률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컨설팅 하는 분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잘 몰라. 근데 일단은 말을 해. 그리고 뒷수습 방법을 고민해요. 이거 자체가 답이 안 나오는 짓이에요. 이걸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속 가능해요? 어떤 한 번씩 나오는 화두를 담기보다는 한정된 안건으로 빈도 높게 다루고 숙련도를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방법을 찾으시면 이제 시장의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수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상생의 비즈니스를 위한 철학을 함양하는 반복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세일즈 머신이라는 얘기를 예전에 ING 있는 선배님들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FC 초창기에 너무 운이 좋아서, 그 당시에 보험시장에 난다긴다는 정말 막 기라상 같던 선배님들이 꼬맹이 막내를 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저희 멘토링은 프루덴셜과 ING 해주셨는데, 전 소속이 AIG였거든요. 예, AIG 멘토링 서비스, 멘토링이라는 게 없어서, 수소문해서 제가 막 꼬맹이 때 MDRT 연차총회에서 뵀던 분들을 찾아가서 막 인사드리고 하니까 형들이 너무 이뻐해 주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당시에 정말 보험업계 탑 랭커들이 이 꼬맹이 MDRT를 그쵸. 이렇게 찾아온 애가 없으니까 타사 FC인데도 너무 이뻐요. 그 모임을 저희가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형님들이 은퇴하시기 전까지. 그때 제가
형들이 싸우는 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ING 형들은 프루덴셜 형들을 보고 꼰대라고 하고요. 프루덴셜 형들은 ING 애들 보고 세일즈 머신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인도가 인정이 없어, 도의가 없어, 무조건 팔아지키기만 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ING 형들, 프루덴셜 형들한테 저 새끼들처럼 팔면 못 팔아, 막 이러고 있고. 양쪽 다 필요하죠. 예. 수익성도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다만 옳은 일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매주 목요일날 지금 우리 한 7, 8개월 됐나요? 아, 더 됐구나. 1년 좀 안 됐네. 매주 목요일날 북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Why People Buy를 읽고, 최근에는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비즈니스 신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이 책을 시작할 때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FC 시작할 때 이런 철학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즈니스 소양서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거꾸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와, 왜 아무도 이런 것들을 신입 때 안 알려줄까? 비즈니스에서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데 이런 철학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할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저희 신선 파트너즈 또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그랬고 저희 후배들이 그랬고 저희 선배가 저희한테 가르쳐줬던 게 이 책 두 권이었어요. 와이프풀 바이와 신뢰의 속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정말로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아주 형용할 수 없는 현명한 지혜들이 많이 담겨있는 비즈니스 철학서들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2008년 12월 8일자 사업자로 제가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철학도 써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과 철학, 수익 실현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성과 없이 공부만 하는 건 사실은 우리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상생을 위해서 또 협동을 위해서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요. 속도나 양의 편차는 있겠지만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한 교감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건 1인 기업이에요. 시선 파트너즈가 제가 상업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3.3% 원천 징수하는 특보직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다 탤런트를 살리셔서 1인 기업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보험을 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험은 보험으로 팔라고요. 그게 왜 나쁜 거야. 보험 잘 파는 게 왜 나쁜 거야. 그렇죠? 보험을 원하는 고객들한테 적합한 보험을 판매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보험은 필요 없다는 사람들한테 보험을 팔 방법을 고민하려니까 지금 판이 이상하게 가는 거지. 보험이 유용하고 보험이 적합한 고객들한테 보험 얘기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보험이 필요 없다는데 굳이 보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용역비를 받으라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그렇게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각자 내서 하시면 되고요. 시선 파트너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같이 하려고 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매주 사례 공유예요.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례 공유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해보니까요. 이론교육 13년 한 것보다 사례 공유 한다는 게 FC들 역량에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날, 매월, 셋째 주 금요일날 공방에서 매월 정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론 공유를 막 하다가 제가 3기 때부터 들어와서는 그냥 케이스 오픈을 주로 막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질문 안 하시던 분들이 사례를 보시고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삼성부동산 취득에서 취득록세 양, 감면, 중과세 얘기가 나오니까 내 주변에서 최근에 상가산 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창업감면 얘기 사례를 보여드렸더니 내 친구가 이번에 사업자 냈는데 얘기가 나와요. 네. 사실은 정말로 이런 실리적인 비즈니스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는 필요로 하고 실효성이 높지만 컨설턴트나 FC들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힘든 건 돈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힘든데 중소기업을 아까 말했지만 중소기업도 아니라 소기업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돈 문제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상법, 세법, 무슨 정관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중소기업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시장에선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편중있던 시야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넓히게 되면 세상은 확 달라져요. 시장의 크기가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이트를 열기 위해서 사례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는 사례 공유는 뭐냐면 저희가 사례 공유를 하자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10명이 참여하면 그 중에 1명의 사례 발표하고요. 나머지 9명은 들어요. 그리고 제가 발표해 줄 사례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쟤 언제 사례 발표하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진행하면 한 사람이 5분 동안 발표하고 나머지 9명은 듣고 나머지 55분 동안에 저 혼자 사례 발표를 막 해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건 자기 사례를 갖고 와서 케이스 오픈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상담을 끝내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사례 발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원하는 사례 발표는 뭐냐면 이렇게 상담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서나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히 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담하시고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분석하고 방향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게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상담하는 거구나.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요청하는구나. 이게 간접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해서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는 박수 받을 일인 거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담 후 데이터를 받아서 오시면 돼요. 결론 지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라는 멘토링이 된다라는 거죠. 사안이 길어지거나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담들은 원투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케이스별로 좀 공부를 좀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 언급했던 멤버십 대상 교육은 사실은 고민 중입니다. 이게 지금 대형 GA들이 저희한테 교육해달라고 수의 계약하자고 이렇게 요청 왔던 건데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건 맨날 그거예요.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화법, 컨셉. 아니 재무제표를 못 보는데 경영 상담을 어떻게 해요? 까막눈이 학습지 팔러 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나요? 세무 상담하려고 하면 부가세가 먼저 돼야 되는데 혹시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조직에서 부가세 강의해 주시는 분들 보셨어요? 세무의 시작이 부가세인데 부가세를 몰라. 아니 세금 상담을 어떻게 해? 맞나요? 맞나요? 증여하면 부가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일반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나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부가세 나와요, 안 나와요? 초과장수세 천물출자만 안 나오지 재고 넘기면 부가세 똑같이 나와요. 대부분이 부가세를 모르니까 이렇게 법인 전환 세금이 5%에서 10% 줍니다. 부가세가 당장 10%가 나와요.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부가세를 왜 안 가르치는 줄 아세요? 부가세는 앉아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대리인들이 취업하고 나면 제일 먼저 5, 6개월 동안 배우는 게 부가세 신고하는 거예요. 부가세가 끝나야 소득세로 넘어가요. 돈 받고 세무일만 하는 사람들도 5, 6개월 동안 배워서 수습딱지 띄는 일을 한두 시간 교육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요. 아예. 야, 수학 학습지 파는데 근해 공식을 외워서 보여주면 되는 거지. 네가 근해 공식을 풀 필요는 없어. 이게 세일즈 논리인데 사실은 컨설팅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데 조언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할 텐데 사실은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멤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편견을 갖고 계세요. 이세현 저 새끼 설계사들 겁내 징후해. 없네 비하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 DM을 보면 살벌해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몇 번 쓰면 살벌한 DM들이 막 날라옵니다. 네. 저 새끼가 너는 보험업 안 한다 이거죠. 막 이런 것부터 설계사 마음 아는 새끼가 더 독하다는 말부터 중요한 건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거죠. 저희가 2004년 12월 코드인데
보험을 10년 넘게 하면서 개차반으로 사고 치면서 했으면 지금 이렇게 대놓고 활동을 못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MDRT, COT 하는데, 거꾸로 그 지경으로 영업을 해서 그렇게 수습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롱런을, 퍼포먼스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제일 자명한 증거가 이거죠. 저희는 영업 안 하고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컨셉 세일즈 하시거나 법인 영업하신다는 분들은 DB를 돈 주고 못 사면 갈 데가 없죠. 뭐가 정상일까요? 아니, 그거 좋은데 왜 내가 먼저 안 하고, 그거 좋은데 왜 기존 고객을 못 갈까요? 결국은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좋았으면 고객들이 막 소개해주고 재구매하고 할 텐데, 내가 고객들한테 그때 좋으셨잖아요 얘기를 못 물어봐. 욕할까봐, 혼날까봐. 그러니까 못 가. 전화 오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 어씨, 왜 전화했지? 이 패턴과 이 환경 하에서는 없어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까도 이게 까막눈인데 책을 팔고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수학을 과외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험 영업을 잘하고 싶으면 브로커 영업이나 컨셉 영업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보험에 맞는 교감을 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형성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죠. 금소법에서 안전한 보험 영업하면 되잖아요. 금소법에서 안전한 보험 영업이 뭐가 있어요? 완전 판매가 뭘까요? 그렇죠. 상품 설명서 전달해서 고객이 읽고 지가 사인하면 돼요. 맞나요? 거기에 우리가 수식어를 붙이는 순간부터 금수법을 걱정해야 되지만 상품 설명서 전달하고 클라이언트가 회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내용 맞나 아닌가 확인하고 지가 사인해서 가입하면 금수법에서 완전히 완벽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금소법이 시행되고 은행에서 방카슈랑트 판매 직원들 이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보험을 물어보면 브로셔만 전달해. 그리고 자세한 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금소법에 맞아도 되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얘는 은행 창고에 안 되는 직원이 금소법에 걸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회사가 벌금을 내죠. 회사가 징계를 받죠. 그렇죠? 선배님이 금소법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참 재밌잖아요.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노조 속해 있는 분들 여기 없죠? 나 은행에 정규직으로 지금 채용되는 분들 없잖아요. 금융노조 가입자들한테는 이렇게 금소법에 안전한 세일즈 해서 상품 설명서 전달하고 자세한 건 콜센터 통해서 로 교육을 하는데 FC들한테는 그냥 일단 팔래. 걸리면 네 탓이래. 벗어나려면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은행은 창고로 방문하는 직원 20명, 30명이고 사실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3명, 4명이 그 중에 2~3명한테 반드시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한 달에 40명, 50명 만나고 클라이언트들이 주신 A, B, C 중에 저는 B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렇게 안 하겠죠, 영업. 맞나요? 사실은 제가 FC 활동할 때 영업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선생님, 제가 취급하는 상품은 이건데요. 사장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필요한 거 가입하세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난 B 할래, A 할래 이렇게 하지. 우리가 가서 막 얘는 비용 처리가 되고 뭐야 이렇게 판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판매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잘 팔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험을 잘 팔기 위한 역량과 인지가 필요합니다. 시장 조성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0년대 미국도 소액 단품보험을 다 건팔 것이냐 혹은 리치나 걔네들 용어로 사용자라 그래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업. 리치나 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판촉을 하기 위한 고부가치 시장으로 이원화시켜서 풀을 빌딩했단 말이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고부가치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부자나 기업이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감하고 좋은 신뢰와 릴레이션십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인지 함양을, 정서 함양을 해야지. 지금 굉장히 어설픈 브로커 영업이나 컨택 세일즈를 해서는 사실은 보험 영업은 계속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운데 거는 고민이고 시작하게 된다면 첫 번째랑 마지막 거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기적인 교육과 교감을 통하고 매주 매월 사례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매주 사례 공유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적게 정보 제공이에요. 이런 거죠. 지금 6월이거든요. 상반기 신고가 종료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 6월 10일이에요. 5월달 메인 매출 인건비 신고 마감이 돼요. 저는 아침에 그래서 엄청 바빴거든요. 적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지나 못하는 일. 네. 조용해요. 5월 10일이라 세무사도 바쁘고 다 바쁜 날인데 컨설턴트들이랑 설계사들은 조용해요. 5월 30일, 31일 소득세 신고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실물경제시장은 난리가 났는데 컨설턴트는 조용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실례로 2011년에 퇴직금 관련된 거 뭐 바뀐다고 막 정관 지금 안 보면 사단이 난다고 막 난리를 떨고 막 했어요. 우와, 근데 어디 뉴스 한 줄 안 나와요. 정관 지금 안 바꾸면 난리 난다 그랬는데, 와, 뉴스 한 줄 안 나와요. 좋은 건 먼저 하잖아요. 상장사들의 정보가, 외관업체들의 정보가 공시되는 다트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지금 퇴직금 안 바꾸면 난리 나니까 외관업체나 상장사들도 다 바꿀 거잖아요. 우와, 그 어느 회사도 주총을 안 열어요. 어느 회사도 정관 변경에 대한 공지를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우리는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고 우리 밖의 세상은 조용하고 밖의 세상은 막 난리 났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지부조예요. 사실은 지원 법과 제도는 항상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날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듀레이션, 기간이 정해지는 기간이 있어서 적기에 정확한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실물경제에 발을 담가본 적이 없으니까 감을 전혀 못 잡아요. 이해되시나요? 상반기 실적이 필요한 회사예요. 매출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7, 8월 매출을 지금 땡겨와야 돼요. 신고할 수 있는 달이 지금 6월이니까 한 달밖에 없는데 한 달로 다 땡겨오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5월달 걸로 일부 끊고 6월달 걸로 일부 끊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데이터 관리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바쁜데 오늘 6월 10일이잖아 그랬더니 왜요? 월급날이야?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들하고 우리가 호흡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일의 경중이나 적기를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매주 사례 공유를 하면 저희가 이런 정보를 드릴 수, 그러니까 활용 안 하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지만 내가 의지가 있고 기업들과 같이 가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보 제공을 해드리면 활용할 분들은 활용하겠죠. 상담 후 기업이 제공하는 서류를 분석하고 문제를 도출하고 서비스 방향 설정하고 전략 수립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제가 강조할 수는 이거예요. 고객사 말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그 좋은 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자 내서 절세, 자금, 자산 취득, 우리가 기획해서 우리가 실제 실현하면 제가 저희 선후배들한테 항상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기업 여신 강의를 하면서 제가 기업을 운영하죠. 제가 대출받고 투자받아서 제가 땅 사고 건물 사고 그거 보여드리잖아요. 아니, 좋으면 나부터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무 능력이 확보되면 저희가 영업을 해드립니다. 지금도 저희 업무 외주 드리는 분들이 있죠. 업체에서 직접 돈 받게 해드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직접 결제도 해드립니다. 단 시선 파트너즈 기준이나 저희 철학에 맞지 않는 실태나 민원이 접수되면 상호 사용을 제한하고 협력관계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요. 6월 달에 모집을 해서 7월 달에 대상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멤버십별로 만들어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선 파트너즈 상호 사용, 그러니까 저는 이 상호 사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시선 파트너즈를 갖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상호로 해요. 그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만,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시선 파트너즈라는 상호를 쓰면 서로 시너지를 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쪼이너를 갔는데 하나는 메트라이프, 하나는 시선 파트너즈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호를 같이 써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쓰면 좋은데, 다만 저희까지는 저희가 그냥 쓰시고 싶으면 쓰세요 이랬는데 7월 달부터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적어도 실력이 되거나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 교감과 관리 하에 있는 분들만 허락하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컨설팅을 해놓고 시선 파트너인데 이러면 저희가 민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을 저희가 아마 유튜브에도 올려놓을지 모르겠지만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시선 파트너 상호를 쓰시는 분들은 보시고 꼭 저희와 사전에 교감을 하시거나 교감이 안 되는 분들은 7월 1일 이전에 상호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소지들은 다 파악을 해놓은 상태고 변경이 안 되면 7월 1일부터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7월 중에 시선 파트너 철학과 현실성을 담은 교육, 사례 공유, 협업을 통한 활동으로 시너지를 만들 멤버십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참여 과정은 무료로는 안 해요. 당연히 돈을 받고 할 거고요. 들으면 까무러칠 정도로 비싼 돈을 요청을 할 겁니다. 거의 한 건 수임하면 여러분들 다 뽑는데 돈 투자하셔야죠. 온오프라인 교육, 사례 공유를 한 현재 커뮤니티를 운영할 거고요. 지금 아마 오프라인 있는 분들 말고 온라인 상에 지금 와 있는 분들은 그 밴드예요. 저희가 이미 밴드는 기획을 제가 작년에 해놓고선 계속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선 파트너즈 도제 클럽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밴드를 통해서 이제 교육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고요. 사안별로 교육 참여하고 기술적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회원제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육해주는 커뮤니티는 아니고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하고 각종 SN 활동이나 온라인 기반 모객 활동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세요. 페이스북에 글 써서 이렇게 고객들 모집하는 거, 블로그 운영해서 고객들 모집하는 거, 유튜브 찍어서 상담 문의 받는 거, 이거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같이 교감하고 같이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자 각출해서 사이트 만들고, 다 문제가 뭐냐면 하고 싶어, 만들어, 일주일 열심히 글 써, 그리고 반응이 없으면 방치해. 네. 내가 지구력이 딸릴 것 같으면 광고비를 쓰셔야 돼요. 그 블로그만 써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당 뭐 5만원, 10만원 써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편집해 주시는 분들. 비용을 써서라도 하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놓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영상은 개판으로 찍어도 되거든요. 핵심 키워드만 딱 전달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2년 7월 달에 정책자금 조달하고 싶은 기업들은 상담 문의해 주세요 하면서 앞에 온갖 너스레 들고 개그 넣고 뭐 깍깍깍거리고 찍은 다음에 키워드만 정확히 전달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튜브 영상이 노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내 채널 구독자 100명인데 몇 명이 상담할 거야. 그 채널 100명 중에 80명이 F시면 누가 상담을 문의해요. 그래서 그게 타겟이 되는 사람들한테 노출되게 하려고 하면 SNS 광고 전문 회사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광고비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일식 비용은 안 쓰려고 하고 만들고 관리는 안 하면서 그것만 하고 싶다라고 못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비용 각출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라 그랬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여기가 청클럽 공방이라는 곳인데요. 청클럽 공방은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약정되어 있는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활동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환불 받고 시즌이 종료되는 말 그대로 워크샵이고요. 뭐 지금이 3기입니다. 그러니까 1기 받았다가 보증금 돌려드렸고 2기 모집할 때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또 2기 종료가 되고 3기 모집할 때 2기 보증금 돌려드리고 3기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운영 중이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장소 섭외하고 말 그대로 보증금이기 때문에 돌려드려요.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기 때 한번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어요. 1,000만 원이 없어서 그럼 소액으로도 비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머니에 1,000만 원 없는 분들이 달달이 비용 내는 게 쉬울까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면 못하는 게 맞아요. 안 되면 못해야지 그걸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공방은 지금 이렇게 3기가 모집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존 멤버들하고 협의를 좀 찾아서 활동은 안 하시는데 들어온 분들은 내보내고, 합류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추가로 몇 번 모집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싶은데 동력이 부족해서 못하거나
뭐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분들과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시너지를 내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요. 다만 무턱대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뷰 통해서 저희 공방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방 멤버는 사실은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은 TO도 한정돼 있고 나가신다는 분이 없으면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게 고민인데 저희 공방 멤버들이 잘 안 나가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나가요. 그래서 그게 하나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있고, 그게 아닌 분들은 엄청나게 큰 비용입니다. 매월 10만 원. 예. 10만 원 때문에 막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만 원을 내고 매주 케이스 오픈 교육을 합류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을 내시는 분들은 날짜를 하루 지정해서 오전 타이밍 케이스 오픈을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원투원 해드리고, 그러니까 제일 제가 사전에 단서를 거는 건 뭐냐면 동반 상담 안 해드려요. 동반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객을 저한테 뺏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동반 상담을 왜 해요? 왜 할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거를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이제 이런 거죠. 세무사랑 노무사랑 동반 상담할까요? 회계사랑 변호사랑 동반 상담할까요? 왜 우리만 동반 상담을 할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되게 사실은 인지 부조화예요. 예. 내가 못하면 소개를 해주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상담하면 될 텐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일단은 할 수 있다고 상담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그쵸? 그냥 소개해 주면 되는데, 네가 받아서 나도 나눠줘. 이 문화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인지 부조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회성 아젠다면은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파이가 크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죠. 할 줄 모르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것 자체가 비정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속 가능해요? 예. 이거 끊으셔야 돼요. 내가 못하는 상담이면 포기하시거나 소개해 주시는 거고, 내가 그 상담을 하고 싶으면 그 일을 빨리 배우셔야죠.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능수능란하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촥촥촥촥 해드릴 수, 이렇게 상담하니까 자꾸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저도 지금 배우는 단계여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동의를 구하고 서류를 받아와서 저희랑 케이스 오픈하고 저희가 문서 분석해드리고 방향 잡아드리면 한 발씩 가시면 결국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못해요. 왜? 난 고객 앞에서는 전문가여야 되거든. 그리고 이번 달 안에 계약을 꽂아야 되니까 이렇게 길게 FM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보다 동반 상담 나와서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저랑 케이스 오픈하거나 이런 뭐 버즈를 할 때 오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전문가예요. 우리 회사의 무슨 센터는 전문가예요.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인증을 외주준대요. 그럼 외주준 업체가 인증을 완벽하게 소화해요? 못 봤어요. 관리해줘요? 못 봤어요. 네. 회사에 있는 우리 센터에 있는 세무사들이 클라이언트의 세무 대리를 해요? 사후 관리를 해요? 과세당국한테 대응을 해줘요? 그분들이 세무사예요? 아니라니까요. 과장이나 대리나 부장이지. 세무법인이 아닌 곳에 전속된 세무사는 세무사라는 명함을 못 써요. 그 회사의 근로자잖아요. 맞나요? 왜냐하면 세무사는 고객 입장에서 세무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붙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 속한 세무사는 고객 입장에서 상담 못하고 국민은행 입장에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함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 회사 센터에는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가 엄청 전문가래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가 프레덴셜 로블리 센터에 앉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컨설팅이라는 기준에서 세법, 상법, 법률, 법무라는 분야에서 보험회사, 금융회사는
아웃사이드 주류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일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후 관리를 못 해주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문적인 비즈니스를 해요? 맞나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고객이 M&A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변호사랑 회계사를 회사 밖에서 찾으셔야지 프루덴셜의 부장한테 가서 M&A 하실 줄 알죠, 회장님? 회계사님?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인지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지를 개선하고 현실에 눈뜨고 현실성 있는 상담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케이스 오픈을 통해서 시야를, 인사이트를 넓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시장을 만들고, 시장 만들자고 하면 자꾸 자기가 있는 시장에 덫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보험 가입하는 고객이랑 상담료 내는 고객은 달라요.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보험 영업을 잘하고 싶으면 보험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자니까요. 시장을 다시 만들고 정의하고, 적어도 내가 중소기업을 만든다고 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비율을 초래하는 영세성이라 그랬잖아요. 작은 자본력, 작은 매출, 작은 자산, 작은 고용인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체가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재무에 관련된 상담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종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게, 이런 사람들이 저희도 이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업해오실 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영업해온 물건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학과 경험을 같이 해서 케이스 오픈을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개별 신청을 받아서 원투원 미팅을 하고 6월에 모집을 해서 모집된 분들에 한해서 클래스를 다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무료 아니에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네.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힘든이죠. 저희 청클럽은 공짜이기 때문에 청클럽 분들은 여기 합류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우리 금요일 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같이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거나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제가 이 10만 원 받아서 무슨 부경화를 보겠어요. 1년에 제가 제법 버는 편에 속해서 그게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무료로 하면 사실은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운이라는 게 필요해요. 나 혼자 하다 보면 한계 금방 부딪히다 보니까 같은 생각으로 같이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저희 올해 같이 교감했던 분들 물어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교육받고 지점에 가면 멘붕이 와요. 지점에서는 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다 비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걔도 엊그저께까지 그러고 살았거든요. 예, 엊그저께까지 막 매출 8억 하는 회사 가갖고서 막 상증, 가업, 승계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인사이트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 시너지가 나고 시야가 보여요. 예. 10만 원이 정말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디스카운트를 해드릴 테니까 정말 주변에 같이 일하고 으쌰으쌰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 학습도 아니고 버즈와 케이스 오픈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넓히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이런 책입니다. 저 책으로 제가 원래 북스터디를 할까 했는데 제가 일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그래서 책은 다 저게 절판된 책이어서 어렵게 구해서 복원을 해서 스캔은 떠났는데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일했던 아시아와 유럽과 미국의 FC들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때 했어요, 그 사람들이. 20년 전에 애들이 했다니까요, 이미.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는 사례가 다 나와 있어요.
아, 왜 저 책을 안 보여줬나 몰라, FC들한테. 한 번씩 보면 진짜 선엄이 굉장히 현명했던 분들, 엄청났던 분들의 선엄이, 지혜가 담겨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시려고 합니다. 질의응답 받고 마시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받았던 사진이에요. 저희 후배가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Fuck the system 이렇게 해서. 나무가 저리 자랄 줄 알고 설치해놨는데 밖으로 자랍니다. 제가 저게 지금 저희 보험 시장이나 컨설팅 시장이지 않는가 싶어요.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울타리가, 시스템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아요? 현실성 있어요? 지속 가능해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맞으면 거기서 성과를 내시고요. 그게 아니시면요, 뻑 하고 나오세요. 네. 뭐 이렇게 바보들 같이 살아요. 무슨 종이 주인 섬기듯, 무슨 실체도 없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요. 네. 이렇게 노예 근성들이 배 있어요. 네. 내 사업이고 내 시간이고 내 가족들하고 사는 시간을 버셔야지.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점에서 뭐 해야 되고, 매니저랑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FC 일과표를 봤는데, 7타임에서 6타임이 원투원하고 미팅하고 조회예요. 얘는 나가서 언제 돈을 벌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시장을 기획하고 여러분들이 1인 에이전트로서 자리매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선택해야지,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맞추려고 하시면 사실은 노예 이상은 안 되잖아요. 네.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책 제목이요? 100만 달러 원탑으로의 초대.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책을 구해드리진 않고요. 제가 책을 읽은 소감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저거 절판됐다는 얘기를 듣고 대량으로 갖고 계신 분한테, 저 출판사에 계셨던 분한테 부탁을 해서 20질, 그러니까 40권을 구해놨는데 후배들이 올 때마다 한 질씩 들고 가서 지금은 없어요. 네, 그래서 찢어진 책들을, 제가 책을 찢어서 읽는 버릇이 있어서 찢어진 책들을 복원을 해놓긴 했는데, 책은 그냥 드리면 안 읽기 때문에 꼭 구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온라인 상에 계신 분들이나 오프라인 상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제 연락처 아까 나왔죠? 네, 연락처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개별 미팅 해서 고민해보고, 선정되신 분들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고민하면서 케이스 오픈하는 시간 2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